안녕하세요. 역주행하는 음반 디자인 세션의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차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주행하는 음반 디자인이라는 제목답게 오늘 이 세션에서는 음반 K-팝 음반 중에서도 특히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지난 10년 동안 사실 음악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스트리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리밍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사실상 음악 예전에 중요했던 음악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중요했던 음반의 가치가 좀 더 떨어지고 사실 음원을 기준으로 많이 소비되는 그런 패턴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2년 동안 가장 인상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음반의 역주행, 특히 K-팝 분야에서 CD 판매량이 아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 수출되는 물량 중에서 음반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었는데 그만큼 아마 K-팝에 있어서 음반의 판매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그 음반 판매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아마 디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한 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레드닷 어워드 심사위원이시기도 하고요.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의 나강 교수님 자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원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즈원이나 온앤오프 그리고 오마이걸, 위클리 같은 그 아이돌 그룹들의 음반들을 디자인하신 스튜디오 온실의 조인옥 디자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온실을 대표해서 나온 조인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이제 음반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볼 건데 아마 약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 좀 묻고 싶은 건데요. 그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를테면 이제 K-팝이 출발했던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떤 K-팝의 앨범 디자인은 좀 어떤 변화를 좀 겪어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K-팝이 뜨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디자인의 큰 흐름을 보면 이제 저희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트렌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이렇게 계속 그 교체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그 주기가 이제 좀 길었다가 짧아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뭐 그냥 음반 말씀하신 대로 음반 자체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음원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 전체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종합 패키지, 종합 선물 같이 이걸 꾸며 가지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훨씬 디자인이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디자인이 예전부터 원래 중요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음반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 기억에도 왜 그 옛날에 가요 특히 이제 해외 앨범 팝 앨범은 조금 뭐 어떤 컨셉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도 이제 가요 앨범들을 보면 가장 기억나는 게 다 가수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큰 얼굴 나오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약간 그리고 타이틀 앨범 제목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첫 번째 곡 제목이 이제 앨범 제목이 되는 약간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냥 그 가수의 음반을 그냥 하나 뭔가 이렇게 싸가지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마 저희들 그 이 업계 자체에서도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음반하고는 생소한 분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약간 제품 음반이 제품이라면 사실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상품인 거고 맞습니다. 그걸 덮어쓰고 있는 거는 보호하는 역할이 제일 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약간 이 분야 그러니까 음반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조금 더 뭐 이를테면 뭐 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썼던 뭐 그런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단연 뭐 SM이죠. SM이 이제 그런 분야의 디렉터를 뽑고 그 디렉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이렇게
오거나이즈하고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처음 했기 때문에 아마 사실은 SM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음반에 입혀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쟁적으로 이제 그 인하우스 팀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그 온실 같이 훌륭한 회사를 아웃소싱해서 쓸 것이냐 하는 그런 경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약간 학교에 계셔서 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조인욱 디자이님한테 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언제 음반 디자인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저는 전공이 시각 디자인이긴 했는데 원래 음악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락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를 다 쫓아다니고 음악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취업을 선택하게 됐을 때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로 디자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락 페스티벌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앨범 디자인을 하는 회사가 지금도 많진 않지만 그 당시엔 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군데를 막 수소문해서 찾아서 딱 이렇게 거기에 취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년이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2010년 이전에 네, 이제 예전에 그렇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시작이 되고 네. 이제 팝 앨범들이 한창 부흥기일 때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궁금한 게 그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도 음반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단지 음반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뭐 K-팝 뭐 이런 것들이 그 종합 예술의 경지에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단순히 뭐 포스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상품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하는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지식과 그 다음에 스킬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되다 보니까 단지 이제 어느 회사에 가서 뭐 제품 디자인 해갖고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예쁘게 그래피컬하게 어떤 거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제품과 시각 그리고 또 하나 큰 축인 이거를 쓰는 고객들의 경험을 어떻게 하나로 잘 묶을 것이냐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 이 K-팝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사이클이 짧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 특히 여학생들이 이 K-팝 쪽이나 이런 데 와서 이런 기획사 쪽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획사에서 많이 뽑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뭐랄까 업계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약간 네. 그런 인상을 예, 받기도 굉장히 하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산업도 되게 커지고 있고 약간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디자이너, 그러니까 음반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다만 그러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제작하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역할이 또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조인욱 디자이너님 같은 경우도 실제 업무의 어떤 그 범위랄까,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막 바뀌고 있네라고 생각하셨던 시점이 언제쯤인지도 궁금하거든요. 확실히 예전보다 그 영역이 훨씬 넓어지긴 했어요. 물론 회사들마다 다르지만 초반에는 이제 회사에서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회사에서 결정을 하고 촬영까지 다 끝낸 후에 사진만 저희에게 전달을 해서 여기에 어울리는 뭐 로고를 디자인해달라, 뭐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디자인을 해달라 이런 형태가 많았다면 지금 요즘에는 이제 K-팝에서 세계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 기획부터 비주얼 디렉팅까지 요즘에는 뮤직비디오, 티저 그리고 앨범 패키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합이 돼야 되고 같은 결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 패키지를 결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계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아이데이션을 하고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많이 영역이 좀 확대된 것 같아요. 거의 브랜드 매니저나 뭐 디렉터 역할을 하는 네, 것 네, 네. 같다는 확실히 생각도 드네요. 요즘에는 그냥 디자인이 아닌 비주얼 디렉팅까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나 기획사가 굉장히 이제 똑똑해진 거죠. 네. 왜냐면은 그 저희 제품 쪽 같은 경우도 되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망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자기가 다 그 제품에 대한 디자인 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와서 네. 이거 이제 포장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거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다 해갖고 와가지고 디자인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시장에서도 자기들이 다 계획한 다음에 디자이너들한테 여기 로고 넣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단계에서 아 그게 아니고 훨씬 더 디자이너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을 전체적으로 그 통일감 있게 그러면서도 세련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하니까 전체를 다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해진 거죠. 그러니까 약은 약사에게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디자이너인데 막 양자역학부터 왜냐하면 세계관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정말 사진만 딱 던져줬다면 요즘에는 뮤직비디오 시놉시스를 진짜 몇백 페이지를 주실 때도 있고 세계관 이 거의 소설 한 권처럼 쓰여진 걸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디자이너들인데 앉아서 그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게 근데 확실히 저희의 경험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결과물이 항상 좋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이 어떤 거에 약간 부속이라거나 뭔가 그리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컨텐츠를 만들거나 기획하는 저도 이제 이런 쪽에 되게 오래 있었는데 과거에는 디자인은 항상 마지막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용이 다 나오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일정 맞춰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맡기는 거였는데 정말 최근 한 1, 2년 한 뭐 길게 보면 좀 3년 정도 전부터 아예 처음 기획 단계부터 이제 디자인 담당자나 책임자가 붙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 좀 경험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자 중심 디자인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공급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출시를 해버렸는데 그때 물건이 없을 때에는 잘 팔렸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제 우리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이 고객은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용자나 디자이너들을 처음 기획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흐름이 이제 K-팝에도 충분히 이제 들어간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사전 모임에서 얘기하면서 나건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K-팝 음반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과연 K-팝스러운 음반 디자인 혹은 음반 디자인을 K-팝이라는 그 요소로 정의한다면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혹은 어떤 디자인의 영역에서 지금 K-팝의 디자인은 이를테면 경험을 굉장히 좀 입체적인 경험을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K-팝 디자인을 좀 어떻게 정의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되게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예. 그 되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뭐 화장지라든지 뭐 휴지라든지 이렇게 쓰는 그냥 일상적인 상품에서 이것이 어떤 제품으로 그다음에 서비스에서 지금은 이제 경험의 시대에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거부할 수 없는 큰 세계적인 하나의 그 흐름이고요. 또 하나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제가 기억에 2003년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덴마크의 디자인 센터에서 저희 나라도 뭐 한국 디자인 진흥원이 있지만 각 나라마다 디자인을 총괄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덴마크 디자인 센터에서 디자인 사다리라고 하는 이론을 2003년도에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그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밑에 바닥에는 아예 디자인이 없는 단계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장님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사장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자기가 알아서 다 팔고 이러는 단계고요. 그 다음이 이제 디자인을 스타일링이라고 보는 단계. 그러니까 사장님이 기획 다 하고 다른 거 다 안 친 다음에 회사 이름 다 안 치고 마지막에 가서 여기다가 색깔 하나 입혀달라, 뭐 포장 하나 해달라, 뭐 그런 단계가 이제 1단계 디자인은 스타일링이라고 보는 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디자인을 프로세스라고 보는 단계. 이 프로세스라고 보는 단계에서는 이제 디자이너가 기획 단계 초기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디렉터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전체를 어떻게 좋은 프로세스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제 뭐 회사 전체의 사람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이 아티스트의 가치를 키울 것이냐 하는 그런 혁신의 단계인데 제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그 K-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금 프로세스라는 단계에서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 디자인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그 워낙 팬덤들이 워낙 글로벌하게 강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K-팝이 아닌 이를테면 다른 영역에서는 약간 1단계와 2단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네,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저희 제품이나 뭐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지금 1단계와 2단계 사이 정도에 지금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프로세스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이 스타일링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K-팝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그 프로세스 단계로 올라가서 아마 일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그렇게 진출한 걸로 지금 관찰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3단계에서 디자인은 혁신이라는 단계 이런 이 3단계에서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요소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이제 보통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장님의 그런 이제 경영 방침에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3단계로 올라가려고 지금 이제 그 몸부림을 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단순히 그 뭐 어떤 아티스트의 디렉터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SM이면 SM 전체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그 특정한 아티스트의 가치도 높일 뿐 아니라 또 SM의 브랜드도 높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 K-팝을 어떻게 글로벌로 잘 포지셔닝 할 것이냐 그런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 K-팝이 정말 그 영원무궁하게 이 한류의 그 가장 앞장 선봉대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올해 하이브가 사옥도 옮기면서 완전 사옥 디자인도 다 바꾸고 그거를 이제 하이브라는 브랜드 리브랜딩 했다라는 발표 자료에 이제 그런 공간 브랜딩에 대한 맞습니다. 것도 포함됐었거든요. 네. 약간 그런 맥락에서 그렇죠. 볼 그럼 수 이제 뭐 있겠네요. 건물에까지 그 이제 세계관이라든지 철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저 건물하고 실제 아웃풋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없을 때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뭐 건물 자체도 그렇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야, 이 회사는 진짜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 회사 사옥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하면서 비효율성을 감안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저 단계가 이를테면 업계에서 그 인더스트리에서 디자인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동시에 디자이너 개인이 성장하는 단계랄까 뭐 그런 단계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이를테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타일링 열심히 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까 하다가 이제 이게 완벽한 결과물로 나오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뭐 누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정말 혁신 어떤 모든 전 분야에서 뭐 이렇게 바뀌는 거를 어떻게 기여할 거냐라고 고민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디자인이 되게 중요해지고 디자이너의 역할도 되게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 뭐 K-팝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현업에서 정말 열심히 디자인하고 계시고 그 양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1년에 네.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양도 그렇고 사실 이 앨범 디자인을 할 때 이제 발매일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항상 일정은 급하게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온실 같은 경우는 거의 K-팝 전문 디자인 회사라고 그렇게 보일 정도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였어요. 뭔가 이런 그 지금 K-팝이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영향력을 가져가고 그리고 굉장히 그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팬들을 만나고 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뭔가 디자이너로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든가 약간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과거보다는 좀 더 약간 신경을 더 써야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물론 이 K-팝 앨범 디자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의뢰를 받아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하는 산업 디자인의 일부분이지만 저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일단 팬이라는 중요한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클라이언트들, 기획사들의 그 원하는 거를 디자인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걸 만들었을 때 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사들과 계속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떤 걸 했을 때 팬분들이 좋아하실까 그리고 이 팬덤에서 원하는 건 어떤 걸까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서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트위터나 뭐 이런 틱톡 영상도 되게 많이 보고 그리고 뭐 저희가 디자인한 앨범들이 나왔을 때 피드백들을 여러 그런 SNS나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많이 그걸 검토를 해서 다음 앨범 디자인을 할 때 많이 적용도 하는 편이고요. 물론 아티스트의 색깔을 제일 잘 녹여내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이 아티스트의 앨범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사실 뭐 현실적인 실무적인 부분들 뭐 일정에 맞춰야 되고 뭐 이런 제작 단가나 뭐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클라이언트들의 만족 그리고 이 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거 이 세 가지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리서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엄청 찾아봅니다. 네. 계정들 되게 많으시죠. 네, 그리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저희 쪽으로도 해외 K-팝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뭐 이번 앨범은 이런 게 좋았다. 뭐 다음에 이런 거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되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한테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들이고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네, 소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요즘의 팬들 그 주로 이제 K-팝을 좋아하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팬들을 소위 말하면 뭐 MZ 세대 특히나 이제 Z 세대들 중에서 이제 이런 팬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에 뭔가 그 이 세대가 특정 어떤 그러니까 올드 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 기성 세대와 좀 달라지는 지점이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일테면 환경 이슈라든가 아니면 뭔가 어떤 젠더 이슈라든가 뭐 불평등 문제라든가 뭐 어떤 글로벌리 이 지구촌 생태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요하긴 한데 지금 딴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목소리를 막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K-팝에 막 반영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요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K-팝 관련해서 환경 문제랑 연관이 되어서 많은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도 많은 메일을 받기도 하고 근데 저희도 그렇고 많은 기획사들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많이 바뀌려고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최대한 친환경적인 패키지를 찾는다던가 재활용이 되는 소재를 찾는다던가 환경을 생각해서 구성품들을 넣을 때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런 것들이 적용된 좋은 방법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디자인한 앨범 중에 위클리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 아티스트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계관이 짜여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이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세계관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멤버들이 그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이제 지구를 지켜볼 수 없어서 화성으로 가서 그 이제 화성을 지구처럼 테라포밍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화성과 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태양계 이제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의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 아티스트들은 패키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편이에요. 네. 약간
아 근데 케이팝은 정말 점점 세계관이 막 뭐 우주로 가고 뭐 화성으로 가고 그리고 뭐 했는 그러니까 약간 뭐 다른 차원으로 가고 약간 이런 점에서 사실 뭔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디자인에 좀 반영되거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도 이제 고객 경험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약간 그 고객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케이팝 디자인을 보면 어떤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와 고객 경험 이렇게 보면 그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Z 세대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그 MZ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데는 요새 이제 그 ESG 그래서 뭐 MSG가 아니고 ESG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그다음에 소셜 가버넌스 이 세 개에 대해서 기업들마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얼마나 잘 그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순히 이제 음반을 뭐 소리 나오는 뭐 어떤 물건으로 생각을 하다가 상품으로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음반 자체는 아티스트의 분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강력한 그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또 욕 먹잖아요. 이게 왜 우리 이 훌륭한 아티스트를 이렇게 했느냐 뭐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정말 요 케이팝의 디자인이 단계적으로 굉장히 그 경험을 잘 녹여놓지 않으면 그 궁극적으로 어느 하나에서 빠져 잘못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깨뜨릴 수 있고 그 전체적인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특정한 아티스트에 대한 큰 그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상처가 이제 그 팬덤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 요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딜리버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서 열어서 하나하나 꺼내는 단계에 어떠한 그 경험의 요소를 숨겨 넣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갔을 때 그 최종 상품의 그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 디렉터나 그 이 디자이너가 같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 처음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경험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그 경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각각의 경험 여정에서 그 터치 포인트에서 우리가 어떠한 경험의 요소를 줄 것이냐 하는 거를 전략적으로 잘 만들면 그게 이제 그 아티스트의 정체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기획사의 정체성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면 이제 그것이 어떤 브랜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경험의 요소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정말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온앤오프 사례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앨범을 사서 열었는데 여기에 여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시민권이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포토카드인데 거기에 이제 내 사진을 붙일 수도 있고 네네. 예, 금액 이게 돈도 있고 약간 그러고 그거를 들고 가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로 쓰고 또 거기서 또 물건을 또 교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처음 열었을 때 뭐부터 나오도록 디자인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전체적인 컨셉에서 쫙 맞아 떨어지면 뭐 처음에 여권을 먼저 꺼내고 돈을 꺼내는지 아니면 음반이 먼저 나오는지 그런 순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간 이런 깨알 같은 경험들이 되게 정말 결과적으로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돈을 엄청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쓰면서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사실 저희가 이 세션 준비하면서 그 좀 기간이 좀 짧긴 했는데 그 올해 발매된 음반들 중에 가장 어떤 뭐랄까요 추천할 만한 그런 앨범을 꼽아달라고 설문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설정을 할 때에 약간 팬분들도 팬분들인데 업계 관계자들 입장에서 약간 뭐 이를테면 업계 관계자라고 한다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뭐 기획자도 있고 뭐 A&R도 있고 뭐 홍보 마케팅도 있고 이런 K-팝 비즈니스 분야에 이제 종사하는 그런 분들도 한번 의견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전체 뽑아서 한 7장 정도 의 앨범들을 좀 추렸었는데 약간 그거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저희가 뽑았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사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위라기보다는 네. 한 5장 정도는 이제 좀 주요 언급된 앨범들 중에서 좀 인상적인 앨범들을 좀 추렸고요. 마지막에 2장을 딱 꼽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그 중에 첫 번째로 그 전소연의 EP 저 윈디라는 앨범이 좀 많이 언급이 됐어요. 네.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얘기했었는데 뭐 통일성, 혁신성, 완성도, 차별성 이런 분야 이런 기준으로 좀 꼽아달라고 했었고 약간 보시면은 이런 패키지더라고요. 그 완전 선물 그 뭐라 그러지? 그 케이크 박스? 케이크박스네. 네. 네, 케이크 박스의 패키지여서 되게 좀 재밌었어요. 네, 이 앨범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도 아예 그 패스트푸드점을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했고 실제 패키지도 보시면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말 나올 법한 그런 패키지로 디자인을 했고 이 회사의 건물에도 1층을 그 카페를 이 디자인으로 정말 햄버거 가게처럼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팬들이 거기를 가서 이제 인증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경험도 할 수 있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서 되게 좋은 디자인 같습니다. 네. 전 정말 약간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앨범을 사면 놓을 데가 없어요. 항상 책상 위나 옷장 위에 올려놔야 돼 이거를. 드셔야 되는데 저. 그래서 이제 팬들은 굿즈존이 있는 아,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요. 저 약간 방을 하나 따로 빼가지고 약간 또 네. 모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덕질존 드는데. 이렇게. 근데 그 1층에 그렇게 카페도 그렇게 꾸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제 경험이 오래되고 기억에 남으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 상당히 오래 남는 그런 경험을 주기 때문에 아주 뭐 성공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좀 이렇게 많이 언급된 앨범이 NCT 드림의 정규 1집인 맛 핫소스. 이제 이 앨범의 포토북 버전이 또 언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포토북 이어서 좀 더 그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쭉 보시면은 약간 이런 포토북 중에서도 약간 패키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커버가 좀 다양하게 나왔던 뭐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고, 약간 컨셉 자체가 핫소스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약간 동화적이다, 만화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요소가 굉장히 잘 드러난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언급이 많이 됐던 게 웬디의 라이크 워터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은 그 실제로 이제 업계분들이나 혹은 이제 팬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굉장히 통일감이 있다. 네. 이 컨셉 굉장히 세련됐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 앨범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저 케이스 앞쪽에 실제 생화를 넣은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일반판에는 아마 그냥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실제로는 이제 리미티드로 생화를 넣은 생화예요. 네, 네, 패키지가 있거든요. 저도 그걸 구매하려고 했는데 놓쳤었는데, 네. 그래서 정말 그 웬디 씨 그 솔로 노래 타이틀과도 너무 잘 어울리게 패키지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블루 색깔이 너무 예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기억에 남았던 그런 앨범이기도 해요. 워낙 이제 포스터나 포토카드 같은 경우는 다 가려놨는데 네. 약간 이것도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뭔가 K-팝 앨범들은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구매 페이지에서 보면 네. 이런 것들 다 물음표로 해놓거나 네. 아니면 다 이렇게 블러 처리하잖아요. 네. 어떤 장르에서도 볼 수 없는 약간 그런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언급이 됐던 게 악동 뮤지션의 넥스트 에피소드 앨범인데 이 앨범도 사실 이제 좀 제가 기억나는 평이 그 초록색 풀과 하늘, 들판과 하늘이라는 컨셉으로 컨셉을 되게 비주얼적으로 되게 잘 구성하거나 표현했다라는 평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앨범 자체의 완성도도 사실 올해의 앨범으로 좀 꼽힐 만한 네. 음악적으로도 그런 앨범인데 패키지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좋은 평가를 예, 아주 뭐 시각적으로 아주 뭐 잘 만들었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키의 솔로 앨범이죠. 배드러브. 네. 이 앨범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제가 좀 약간 80년대 스타일의 어떤 그런 서브컬처나 뭐 이런 만화나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구현돼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앨범이기도 해요. 약간 평가 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완구점에 놓여도 전혀 글쎄, 이상하지 예. 않을 것 같은. 네. 약간 만화 서점이나 뭐 완구점이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앨범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된 앨범이 두 장이 있는데 네. 약간 소개해드리면 온앤오프 시티 오브 온앤오프가 네. 진짜 많이 언급이 됐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기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먼저 섭외를 드리고 이제 이걸 진행을 아, 했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돼가지고 어. 약간 잘 모셨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렇게 온앤오프의 세계관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차별적이고 세계관을 인상적으로 시각화했다. 그리고 디자인과 구성이 너무 탄탄하다. 패키지가 굉장히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가상화폐, 전단지 같은 요소들이 굉장히 좀 잘 유기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했던 그런 평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혔던 앨범이 바로 샤이니의 아틀란티스인데 네. 이것도 아까 가지고 오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딱 선정됐을 때 실물로 좀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아까 같이 본 내용대로 굉장히 큰 패키지의 앨범인데 그 샤이니 아틀란티스 리패키지 같은 경우는 아마 아까도 이제 그 설명하실 때 굉장히 인상적인 올해 가장 인상적인 앨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실제로 팬 분들도 굉장히 다 공감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지막 그 두 제품의 그 공통점은 제가 볼 때는 그 좋은 스토리텔링이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아주 딱 보는 순간에 스토리가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컨셉이 오래 기억 남고 또 남한테 전달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작품 잘 뽑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원래 저도 한 몇 년 전부터도 계속 하고 싶다라고 진행하고 싶다, 기획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올해 앨범이라는 건 있잖아요. 뭐 네네. 대중음악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시상식들이 있는데 앨범 디자인에 대한 어떤 시상식 혹은 뭐 시상식은 좀 그렇다면 적어도 올해 가장 최고로 좀 인상적인 앨범들 이런 것들을 좀 뽑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K-팝을 이렇게 대상으로 올해 앨범 디자인, 올해 패키지 디자인 이런 거 좀 너무 하고 싶은데 좋을 것 같아요. 12월 말에 한번 하시죠. 네, 그래서 근데 올해가 너무 다가가지고 그래서 아마 한 내년에는 뭐 연말까지 가면 좀 너무 좀 긴 것 같고 약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올해는 약간 오늘은 좀 그거에 약간 맛보기 같은 그런 열심히 자리.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하시면은 그쵸 1위부터 5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온실을 기대해 봅니다. 뭐 기존에 그런 그 디자인을 시상하는 공모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하면 굉장히 그 신뢰성도 있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 순위 선정하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제 진행하면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디자이너님께서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셨을 때 최근에 좀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던 그런 K-팝 앨범을 꼽아 보실 수 있을까요? 많은 이건 아마 팬분들이 앨범들이 되게 있었지만, 주목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저희가 한 걸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너무 양심에 걸릴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올해 발매된 앨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SM에서 나온 샤이니 리패키지 앨범 아틀란티스 앨범인데요. 이 앨범을 제가 가장
네, 베스트로 뽑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 아틀란티스라는 컨셉에 맞춰서 이 뮤직비디오나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티저 그리고 안에 구성품이나 내지 디자인까지 너무나 하나의 이 컨셉으로 통일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앨범의 컨셉 세계관과 그리고 타이틀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컨셉에 맞춰서 보시면 이게 항해 지도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책자가 완전히 지도처럼 딱 펼쳐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다와 지도를 같이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앨범을 저는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K-팝 팬분들이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됐던 앨범이라서. 저건 디자인 쪽 교과서로 써도 되겠는데요. 파형이 진짜 크네요. 네, 네. 정말 약간 사진집처럼 나오고 네. 예, 제가 좋아하는 태민이가 되게 잘 나와서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 앨범이 사실 체계 형태로 나오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사이즈가 예전에 그 CD 주얼 케이스 사이즈가 아니라 뭐 직사각형이거나 아니면 뭐 틴 케이스에 담기거나 이런 식의 변화도 되게 많아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거의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앨범을 거의 한 30장씩 사고 이랬거든요. 한 50장 사고.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K-팝 앨범들이 어디 꽂아 놓을 데가 없어서 약간 책장에 꽂아 놓고 막 이랬던 경우들이 있는데, 약간 이걸 보면은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책장에 딱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의 사진을 크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 사이즈도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앨범이 또 있으세요? 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디자인한 앨범인데 온앤오프 정규 1집 리패키지로 나온 시티 오브 온앤오프 앨범이에요. 이렇게 2종으로 나왔었는데 온앤오프 세계관 자체가 그 안드로이드라는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에 나왔던 정규 앨범에서 그 안드로이드들이 해방이 되는 그 뷰티풀 뮤비를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그 스포를 했었거든요. 이 춤춰라는 글귀가 나오면서. 그런데 이 다음에 나왔던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춤춰였어요. 근데 이 타이틀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시티 오브 온앤오프, 이 하나의 그 세계 나라를 이렇게 온앤오프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안에 구성품 자체가 여권이랑 그리고 뭐 시민권, 그다음에 뭐 티켓, 그리고 네, 여기 안에를 이렇게 화폐 디자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멤버들의 그 시민권처럼 이렇게 디자인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여기가 비워져 있어요. 사진이 팬이 직접 이걸 구매한 팬이 본인의 사진을 직접 붙여서 네, 나도 이 온앤오프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그런 재미를 줬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 그다음에 이런 여권을 넣었는데 재밌는 게 이 기획사에서 이 앨범 발매와 동시에 이제 팝업 스토어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팝업 스토어에 이 여권과 화폐를 들고 이렇게 팬분들이 가셔서 그 입구에서 이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폐로 그 물건들을, 포토카드를 이렇게 뽑기를 할 수 있는,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었어요. 물론 이런 거는 저희가 아닌 기획사에서 다 이렇게 기획을 하신 건데, 저희가 그 기획서를 보면서도 아 정말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리고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많은 서로 얘기를 통해서 좀 결과물이 나왔고 팬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셨던 앨범입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디자인이 완전 경험의 단계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약간 그런 점에서 되게 인상적인 사례인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여권과 시민권을 주면서 도장 찍어서 이제 너는 온앤오프 국가 나라의 약간 시민이야라고 네. 하면 이건 약간 영원히 그쵸. 약간 종속된 탈덕할 건가? 수 없는. 네, 그렇죠. 네. 탈덕할 수 없는. 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재밌긴 한데 약간 이렇게 되게 촘촘하게 기획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뭔가 거대한 어떤 판이랄까요? 어떤 기획 과정에서 음반이라는 게 그 중에 일부로 딱 포함된다는 인상을 받는 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요즘에 뭐 한류가 워낙에 네. 좀 중요해지고 각 영역에서 엄청 큰 화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데 아마 뭐 그 중에는 뭐 K-팝을 보면은 뭐 퍼포먼스나 뭐 뮤직비디오나 뭐 캐릭터나 세계관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이런 앨범 디자인 혹은 앨범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조인옥 디자이너님이랑도 얘기하면서 그랬지만 특히나 이제 K-팝 팬들이 되게 늘어나고 실제로 팬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좀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점에서 아마 이 분야의 디자인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 좀 더 관심도가 있는 좀 젊은 디자이너들이 좀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에게 자신의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뭔가 하고 싶은 말씀 또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희가 메일도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이쪽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이고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뭘 어디서 배워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하는 메일이나 아니면 실제로도 제가 면접을 볼 때 가장 힘든 점이 정보를 얻기가 참 힘들다. 예, 그리고 뭐 큰 3대 기획사나 이런 디자인 팀에서도 분명히 그 디자이너들을 뽑는 공채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디자이너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니까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막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앨범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고 많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찾아도 보고 분석을 해서 리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만의 이제 컨셉을 잡아서 앨범을 많이 디자인해보는 연습을 한다거나 그리고 전 되게 다양한 걸 많이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사진전도 가보고 뭐 그림도 그려보고 사진도 직접 찍어보고 뭐 캘리도 써보고 왜냐 음반 디자인이 참 앨범의 그 컨셉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걸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진을 활용해서 뭐 합성을 해서 디자인을 할 때도 있고 뭐 어떤 때는 정말 캘리를 써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일러스트를 간단하게 그려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양한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걸 경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계관 책도 봐야 되고. 아, 네. 그리고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 만화도 네. 많이 봐야 되고 네. 네. 최대한 많이 놀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은 교수님께서는 약간 그 디자인 아까 사다리가 되게 인상적인데 이를테면 조인호 디자이너님께서는 이제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이런 조언을 하신다면 나은 교수님께서는 그 K-팝 회사에 실제로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 혹은 K-팝이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그 혁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가치를 만드는데 가성비가 제일 좋은 수단이다. 예.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아티스트 하나 키우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또 실패할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디자인은 잘만 활용을 하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다. 근데 문제는 이 최고 의사 결정자의 안목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문가와 많은 관계를 통해서 그 자기 수준을 높이든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 대기업들의 회장님들은 디자이너들보다 안목이 훨씬 높아서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K-팝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한 디자인을 리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안목을 높이시든지 아니면 훌륭한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의뢰하지 마시고 꼭 처음 고민할 때부터 같이 고민을 해서 디자이너들의 보유의 그 고유의 능력인 그 시각화 그리고 뭔가 애매한 것들을 구체적인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그 두 가지 능력이 디자이너들의 고유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애매한 말들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또 시각적으로 풀어낸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고객이 팬덤들이 만져볼 수 있는 실제적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들이니까 믿고 맡기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한국 디자인의 위상이랄까 퀄리티랄까 이런 것들이 정말 계속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효율성, 예, 약간 가성비 좋은, 맞습니다.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인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로 이제 약간 저는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K-팝 음반, 음악과 디자인이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K-팝 부분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게 얘기하고 좀 넓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세션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이제 약간 추상적인 피상적인 어떤 느낌을 좀 넘어서 K-팝을 디자인적으로 본다, 혹은 K-팝의 디자인이 좀 독자적인 영역으로 어떤 또 영향력을 얼마나 좀 넓게 깊게 가져가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K-팝 디자인과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 이제 약간 또 책임 교수님으로 또 가시고 네, 강의하시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자리 출연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 세션은 이번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